김인환 선생님의 저서 문학교육론의 한 챕터 시교육론 부분을 발췌 요약한 내용을 다루는 시교육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 만든 이희중입니다. 예, 앞서 김정환의 가을에를 하는데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분 좀 안 되는 시간 썼거든요. 남은 시간에 김인환 선생님의 시교육론 슬라이드 한 장 정도 더 보면 시간이 적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었죠? 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석장 보면서 여기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 뒤에 슬라이드 한 장은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글, 말태수기에서 인용한 글 남은 부분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수기 이제 앞부분 읽었고요. 뒷부분 좀 남아 있었죠. 요거 좀 읽고 설명할 거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체험들이 중요하고 어떤 체험들이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 되살아나고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릴케는 자기 자신의 체험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건 매우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동의할 만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건 그 사람의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의 특별한 체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태수기는 나름대로 문학의 형식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이렇게 부분이 인용됩니다. 문학적 향기가 짙고요. 뭐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 소설의 형식을 빌린 수필과 소설의 중간 그런 정도의 자리, 장르인데요. 소설이라고들 한다고 해서 재밌는 줄거리 같은 것을 기대하고 읽으면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좀 특이한 글인데요. 그래서 이 말태의 수기는 이 손수자의 기록기자죠. 그리고 이게 영문으로는 원래는 원문은 독일어였겠지만 원문으로는 노트북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첩이라는 뜻이죠. 미안합니다. 글자 잘못 썼어요. 수시가 아니고요. 수기. 그러니까 수기란 말도 많이 쓰죠. 누구누구의 수기 이렇게 쓰는데 이런 수기들을 다 소설로 분류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종의 사실 기록, 기록적 수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말태 수기는 어떻든 글 쓴 사람이 라이나 마리아 릴케, 그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또 윤동주의 시에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백석의 시에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것을 일종의 흉내라고 할까, 오마주라고 할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동주가 백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말태의 수기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나오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 써가지고 1910년 정도에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백석과 윤동주가 문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하던 20년대, 30년대에 국내에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일본, 조선 이렇게 많이 알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들 읽고 이 글이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적인 취향이 아주 강한 그런 글이었고, 그런데 릴케가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썼다고 하기에는 또 주인공이 등장하니까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까, 또 가상의 주인공이라고 할까, 거의 릴케로 보이긴 하지만은 또 말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릴케의 수필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대충 이 말태숙이라는 글은 그래도 소설로 치자 이렇게 소설의 기본 설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인용돼요. 저도 이제 한 번 두 번 보고 이 김인환 선생님의 이 글에서도 이렇게 인용이 됐고요. 또 우리 국문학 쪽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현대문학 쪽에는 그맨 앞자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국문학자이면서 문학평론가인 김윤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다가 또 말대수기에서 인용한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아주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읽었어요. 유명한 책이지만 안 읽고 버텼는데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에서 이렇게 따서 인용한 부분은 매우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글을 읽어보니까 좀 지루하고 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끝내 다 읽긴 했습니다만 조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결론은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많이 알려진 글이면서 조금 문학적인 향기가 있고 조금 깊이가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읽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구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쪽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은 이게 아주 맛깔스러운 글이라는 것, 곰곰이 새겨 읽으면은 마음의 울림이 꽤 있는 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을 거고 또 모든 구절이 다 그렇지 않을 거고요. 내 현재 내 머리 상태, 일종의 뇌파에 맞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으면은 그래도 꽤 많은데 밑줄을 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김인환 선생의 글에서 봤던 이 구절이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이 말태수기에서 글을 쓰고 있는 서술자, 기술자는 시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릴케처럼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주로 파리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적고 있는데 파리라는 공간에서 원래 릴케는 독일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유럽 같은 유럽 아니지만 고향이 아닌 어떤 공간에서 또 자기와 같은 말을 쓰고 있지 않은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것도 대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느꼈던 여러 가지 지적인 회상, 지적인 추론, 시에 대한 번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책 소개를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나오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같지 않고 다른 맛이 나는 사랑의 밤들. 이건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이건 결혼한 사람들, 신혼부부들이 알 듯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 날을 같이 지낼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임산부의 부르짖는 소리. 자,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별한 형태의 고통.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느끼는 특별한 고통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안 겪어본 사람은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산고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어떤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볍고 흰옷에 감겨 잠자며 산후에 조리하는 여인들. 자, 이거 이어지죠, 그죠?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고통. 그 앞서서는 사랑들. 자, 요 맥락은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 자, 이 과정, 그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랑,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 어떤 생명 탄생 이후 뭐 이런 연속적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지니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직접 경험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직접 경험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체험들, 사랑과 생명의 탄생과 관련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사색의 체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반대쪽으로 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도 당해봐야 할 것이며 임종이라는 말은 되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임종은 첫째는 죽음이에요. 임종을 당했다. 그 사람 임종을 맞이했다. 한 사람의 전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임종을 당했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이게 이말임자거든요. 이말임자의 끝종자입니다. 끝에 갔어. 끝을 봤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다른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임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이 종이 끝난다는 종인데 첫 번째 뜻에서는 이 종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임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임종했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임종했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에서는 임종은요. 죽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지금 숨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또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을 임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는 조문을 갔을 때 위로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물론 누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조의를 표하는 것이 가장 옳다. 뭔가 자꾸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여러분도 이제 좀 더 나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런 큰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보통 큰 일이라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제일 슬픈 일이고 제일 특별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의 별세 중에서 가장 특별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말로 위로를 하는데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죠. 많이 슬프시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런 말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했고요. 그런 어른들이 하는 것은 뻔한 말 하기 싫을 때 마땅히 할 말이 잘 없어요. 그죠? 어떤 말이 좋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친한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내가 그 친구 문상을 갔다. 이제 문상을 갑니다. 드디어 친구들의 그들의 문상을 가는 일이 곧 생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 이럴 겁니까? 이상하죠? 많이 슬퍼해라 이럴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평소에 늘 만나면 즐겁게 웃으면서 농담하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는 농담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그 점잖은 말 중에 하나가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입니다. 임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종을 하셨습니까? 이건 당신 어머님 또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당신이 그 곁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는 말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곁에 없는 것은 불효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옛날 같은 농경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지간히 크게 퍼진 가족들도 다 아주 가까이 살았거든요. 멀리 산다고 해도 마을 넘어 옆마을 또는 옆에 마을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편찮으시네. 그럼 가까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많이 흩어져 살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부모님 가까이 살고 있지 않고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해서 옆을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요즘도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상을 가서 이 상주와 조객들이 같이 어울려서 앉아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는 곧잘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 임종은 했어 이렇게 말하거나 상주가 임종도 못했단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도 당해봐야 할 것이며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임종은 이제 곁을 지켜드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어디서 쓸쓸히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내 혈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불행을 나누는 관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구절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 곁에서 한 사람이 죽음을 지켜보는 일,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꼭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더라도. 임종이라는 말 자체는 어머니 아버님 옆에 있는 것만을 꼭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임종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분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있었다고 해도 위로의 말이 되고요. 없었다고 해도 위로의 말이 됩니다. 같이 슬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임종이라는 말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쓰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 임종을 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열어젖힌 창이 바람에 달가당거리는 방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밤샘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자, 뭐 우리가 외국의 조문 문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사람 사는 데가 어쨌든 비슷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람이 떠난 것을 가슴 아파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영원히 떠난 그 사람의 몸 곁에서 밤을 샐 수 있죠. 보통은 뭐 믿는 사람에 따라서는 영원히 육신에서 분리돼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육신의 곁에 며칠을 머문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 금방 매장하지 않아요. 금방 매장하거나 장례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지켜봅니다.
정말 돌아가셨는가?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시진 않을까? 그리고 그 며칠 동안 보통 장래 기간으로 각 문화들이 잡고 있는 되게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 시기 동안 영혼은 육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육신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을 때처럼 육신을 멀리 떠나지는 않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죠, 그죠? 누구도 이건 증명하지는 못했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억들을 여기까지 이때까지 추억 얘기했어요. 사랑과 탄생 얘기 이전에도 계속 추억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얘기의 톤을 좀 갑자기 바꿉니다, 그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 갑자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신인다운 말을 하죠. 갖고 있다가 잊을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꼭 반전과 전복이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은 못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잊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지? 이러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잊고 난 다음에 그 추억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란 인내심이 필요하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올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다가 잊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충 설명합니다. 추억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추억이 우리의 피가 되고 눈이 되고 몸짓이 돼야 돼요. 그냥 추억인 상태로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 눈, 몸짓 또 그거 아닌 어떤 것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과 구별할 수 없어야 돼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 그런 일에 대한 체험들이 나 자신과 뒤섞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전혀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내 체험이 나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밀도 있게 내 삶과 만나야 된다는 거겠죠. 체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체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뒤섞여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아주 우연한 순간에, 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일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우연한 순간에 한 편의 시의 맨 앞부분, 자, 최초의 말. 시가 시는 어떤 말부터 시작됩니다. 시를 좀 써본 사람 알겠죠, 그죠? 시는 보통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구절, 하나의 낱말의 연쇄, 낱말의 연속으로 한 문장으로 시는 시작됩니다. 하나의 울림이 큰 나한테 큰 울림이 있는 구절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점점 붙고요. 어떨 때는 앞에 붙기도 하고요. 쓰다가 이 부분을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비슷하죠. 최초의 말은 그런 추억의 한가운데서 추억의 그늘로부터 발생해 나오는 것이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 추억이 어떤 신비로운 변화를 겪어서 새로운 형태, 전혀 다른 형태가 된 것, 거기서 시가 나온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계속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 얘기, 그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릴케는 자신의 문화 속에서 그런 체험이 없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발효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달콤한 과일 또는 그 자체로도 맛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효시킵니다. 그럼 술이 되고 식초가 돼요, 그죠? 그런 과정. 우리 체험도 발효라고 할까 또는 숙성이라고 할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정신이나 육체에 더 좋은 무엇으로 변해가는 과정. 체험들이 충분히 숙성하고 발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듯 없는 듯 없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아주 우연히 시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좀 길게 얘기했나요? 저는 할 만한 말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한자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체험의 의미를 좀 더 상식적으로 풀어보면 인간과 주변 세계의 상호작용을 인간의 입장에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약간의 그 도식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그냥 대칭함으로 봅시다. 그죠? 이건 세계예요. 이 두 세계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도식으로 하자면 인간이 있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어쨌든 항대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이게 체험이야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 그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이 주변 세계 또는 환경과 함께 끝없이 부대끼면서 더 이겨내기도 하고 더 패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쭉 맞이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텐데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가 따져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인간과 주변 세계의 상호작용을 인간의 입장에서 가리키는 것, 그것이 체험이다. 체험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글의 저자인 김인환 선생님은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인간과 주변 세계의 관계를 가지고 달랑 내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주변 세계가 생활을 유리한 조건이 되어주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욕망이 의식된다. 이해하겠습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이거 그죠? 항상 자신의 말로 금방 번역하라고 했죠. 주변 세계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어주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욕망이 의식된다. 뭐예요? 지금 말을 바꾸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예요. 그죠?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한 거죠. 주변 세계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아. 먹을 게 많이 있지 않네. 주위에 먹을 게 없어. 아이고 배고파. 더 배고파요.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될 텐데. 먹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뭔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을에 이 연인이 없으면 이런 가을에 그죠? 연인이 없으면은
그래서 아쉽죠. 나도 누군가가 좀 사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있고 없고를 체크하는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냥 끝없이 우리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쉬고 싶기도 하고요, 가고 싶기도 하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요, 먹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 세계와의 부조화를 느끼는 동시에 부조화, 조화롭지 않음이라고 이제 말을 좀 바꿨습니다. 평형을 회복하는 노력을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변과의 부조화를 느끼면 그 부조화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욕망의 또 다른 설명입니다. 그죠? 여기서 부조화는 생활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죠. 그 상태죠. 그죠? 유리한 조건이 되어주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느끼면 나는 유리해서는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뭐 하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와 같이 부조화의 단계와 조화의 단계를 교체하는 것, 번갈아 가는 것. 그죠? 이거 이제 순우리 말하면 갈마든다라고 합니다. 두 개 교체되는 것. 부조화와 조화가 계속 교체돼요.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배고팠다가 밥 먹고, 배고팠다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싶다가 커피 먹고, 친구 만나고 싶다가 친구 만나고, 이거죠.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정력은 축적되고, 에너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에너지요. 인간의 활력, 인간의 활력은 축적되고 방출되고 또는 차질된다. 차질 한자 이겁니다. 특이하죠? 둘 다 발족변이 들어있어요. 이 차자와 질자가 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차질이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쭉 걸어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야지 예상한 시간 안에 어딘가에 도달할 텐데 넘어지면 시간이 더 걸리죠. 못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이 다쳐서. 그죠? 이런 것을 차질이 있네 없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이 차질이 이 글이었습니다. 원 뜻을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막히고 혹은 승리한다. 인간의 에너지는 어딘가에 모이기도 하고 발산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어떻게 꺾이거나 왜곡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기도 한다. 인간과 주변 세계의 상호작용에는 결핍과 충족의 율동적인 박자가 있다. 자, 욕망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되고 있어요. 그죠? 이 욕망 얘기가요. 부조화 이야기였다. 또 상호작용, 결핍과 충족의 박자, 행동과 행동 저지의 고동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세계를요. 결핍과 욕망의 세계를 인간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함으로써 성장한다. 인간과 주변 세계의 부조화가 더 커지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도 더 커지는 것 이게 인간의 성장이다. 이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인간과 주변 세계의 부조화가 간단하지 않은 일이 돼요. 굉장히 큰 규모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노력도 더 커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부조화가 커지면 우리의 노력도 더 커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성장을 주목하는 것은 항상 교육입니다. 교육. 이 글이 교육과 관련되는 글이에요. 동물과 식물은 다만 삶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만 인간은 삶을 발전시킨다. 동물과 식물은 삶을 보존할 뿐이다. 인간은 발전시킨다. 자, 좋은 말이긴 하고 거의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글을 쓴 지 지금 한 40년 흘렀죠? 글쎄, 뭐 아직 다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동물과 식물의 삶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동물과 식물도 지구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또 진화해온 생명의 위대한 한 가지들이죠.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개미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아니고 인간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아닙니다. 그런 생각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이 변화하고 있는 나빠지고 있는 지구 환경 그리고 그 나빠지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인간의 오류, 인간의 부덕,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되돌아봐야 할 때고 함부로 까불면 안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마무리합니다. 체험이 인간과 주변 세계의 상호작용이라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 글입니다. 인간과 주변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데 상호작용이 아까 우리 그림 왼쪽에 그렸었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 세계, 자 인간 다시 그립니다. 인간, 외부 세계. 그런데 하나는요 주변 세계에서 인간에게 뚫고 들어온 힘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온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내부에서 주변 세계로 밀고 나가는 힘이다. 마주 싸우고 있다는 거죠. 대등하게 힘을 겨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체험은 이러한 수동과 능동. 이것이 수동입니다. 이것이 능동이겠죠. 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 수동과 능동 양면이 상호작용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발전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간과 주변 세계의 주체적 복합 관계를 물음과 응답의 복합체라고 부를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 동원하고 있지만 좀 멋있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그죠? 자, 물음과 응답, 액션과 리액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응답은 이 중에서 인간의 응답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다음에 기분과 충동, 사상과 감정 이런 것들이 뒤섞인 전인적인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전인적 또는 전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교육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이 전자는 전부라는 전자예요. 전체 전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표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그런 뜻이죠. 사실 저자가 언어와 행동, 기분과 충동, 사상과 감정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액션의 가능성, 익스프레션의 모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단순히 감정에 좌우되는 동물도 사고하는 자도 아니다. 자, 이건 이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통 많이 얘기해봤던 인간의 중요한 측면이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런 거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죠? 그거 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거 다 별로야.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인간은 응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거 자체가 꼭 뭐 정말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응답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글의 흐름, 이 글의 문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인문학의 글에서는 이런 표현 방법,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약간의 과장, 이것이 약간 어떤 면에서 약간 위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표를 오다 보니까 인간과 주변 환경의 대결 또는 주고받음 이런 것 얘기를 쭉 해나오잖아요. 여기서 두드러지는 인간의 특성은 응답하는 거다 이거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흔히 짐작하는 보통 속단이기 쉽지기도 하지만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뭐 근데 그게 전공마다 다 얘기가 좀 달라요. 그죠? 어떤 측면에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야. 이걸 강조하는 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공학이나 무슨 건축, 건설, 인간이 뭘 만드는 존재다라는 걸 말할 때는 늘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는 인간에게는 말이 중요해. 인간은 말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언어학이나 또 문학의 일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말하는 거야.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인간은 응답하는 거야. 라는 것에 지금 이 글은 저자가 이 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레스폰도 에르고 숨. 이거 히라버예요. 라틴어, 미안합니다. 라틴어. 히라버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 말이고요. 라틴어는 로마 옛날 말이죠. 이 유럽 문화에서는 라틴어가 우리한테 한문, 한자 같은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깊이 있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서 깊은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좀 더 기원에 가까운 표현을 할 때 라틴어 또는 히라버를 사용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전공 용어들을, 전공과 관련되는 용어들을 주로 한자로 조합하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좀 전에 살펴본 이 전인적 이런 표현인데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것보다 전인적이야라고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한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한자의 몫이 생겨났어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 다 대체하자고 해서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말로 다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1, 20년, 1, 200년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미 우리 언어와 한자를 같이 써왔고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영역과 우리말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들이 어느 정도 동반되고 따로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게 또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은 중요하고요. 또 오랫동안 천년 이상 우리 문화 속에 우리 문자 생활 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한자와 같은 역할을 지금 또 다른 외국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경계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몇백 년이 지나면은 외국어도 또 서양의 어떤 외국어도 영어도 우리말하고 많이 뒤섞이게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국어 선생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현재에서 순우리말들이 더 줄어들진 않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한자나 영어의 사용을 과하게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의 한 편을 담당하는 것이 국어 선생님의 몫일 거예요. 어떻든 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이거 있죠, 그죠? 이게 원래 데카르트가 말한 거잖아요. 이것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것도 원래는 뭐 데카르트가 처음 할 때 말할 때는 프랑스어로 했다고 하는데 좀 더 멋있게 걔들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포시켰어요. 데카르트도 나중에는 용인한 것 같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그러므로를 이제 고로라고 많이 했죠, 그죠? 고로. 이거 옛날식 표현이죠. 고로라고 하는 거 좀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 꼰대들 이거 주로 쓰잖아요, 그죠? 이게 한자 표현입니다. 이게 연고고자거든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현대어로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으로 쓰는 말과 비슷하게 만들어 쓰는 게 좋죠. 고로 존재한다. 근데 제가 라틴어가 이렇게 주어 생각 잘한다고 했어요. 좀 달라요. 영어 서구어들하고 어순도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순이 여기 우리하고 좀 더 비슷하다고 그러죠?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정말. 전 따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소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직역하면 그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거죠. 주어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해도 기본 뜻은 별로 손상되는 게 없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 끝에 뭐 철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중요한 책이 방법 서설입니다. 생각하는 방법, 뭐 철학하는 방법, 논리의 방법,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방법을 회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달한 곳이 도달한 명제가 바로 이것이다. 도달한 철학의 출발점, 씨앗이 됐습니다. 데카르트는 나중에 또 다른 책에서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동안 우리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오히려 생각보다는 의심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 존재는 더욱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의심하는 아주 강력한 행동, 의미 있는 행동,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라틴어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게 의심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의심하다 하고 좀 비슷하죠. doubt. 의심한다. 에르고나 앞에서 배웠죠.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것도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유가 꼬였네요, 그죠? 의심하니까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